안녕하십니까. 저 2013년 오늘이 이제 8월 10일인가요? 날짜가 한다음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D-Day 날짜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혹시 이번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 보셨어요? 네? 시험 보셨죠? 시험 난이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1에서 10까지 따졌을 때. 지금 방금 봤는데 네. 225문제 걸릴 것 같은데. 네.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쉬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1에서 10이라고 저희가 친다고 하면은 느끼시는 분야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보통 한 3에서 7 정도. 7이라고 느끼신 분은 공부를 별로 못했기 때문에 7이라고 느끼신 거고 3이라고 느끼신 분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3이라고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반 나누면 한 5 정도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 한 7 정도, 평균치가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평균치가 5 정도 나왔다는 건 그만큼 쉽게 나왔다는 얘기죠. 쉽게 나왔는데 문제는 어떤 특정된 분야에 나온 부분이 아니라 좀 골고루 좀 이제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보더라도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좀 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나왔던 그런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긴 한데 또 막상 쓰려니까 쓰긴 썼는데 나보다 잘 쓴 사람이 있었을 때는 좀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답안지 보시면 답안지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풀이는 제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워드 작업한 거를 편집을 했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 있던 자료들을 스캔해가지고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의 유형을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쓰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기본 개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답안지는 여기 말고 다른 학원 가서도 또 답안지 있습니다. 그 답안지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는 깔린 게 답안지니까. 하지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어떤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우리는 암기를 해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접근 방법이 안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틀려져도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과정도 조금 그거에 기본을 두고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의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지금 기본반 강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발성배정 강의를 시작한 지는 대략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건 1997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처럼 강사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학원의 강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점에 시식을 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강의가 어떤지. 그러면 이제 시식을 하는데 이 안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됐습니다. 얘기 들으면 이래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듯이 앞으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학원에 바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돈 주고 그냥 돈을 사나요? 물건을 사실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보시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러 군데 학원을 다니시면서 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원에서 강좌를 들으시다가 또 그 수준이 다 차면은 또 다른 학원에 가서 또 듣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한 6군데 정도 학원을 다녔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는 지금 딱 만 2년 지났습니다. 4번 턴이 지났습니다. 근데 4번 턴마다 강의를 다 바꿔서 했습니다. 똑같은 턴으로 강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바꿔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세용.com 그리고 webhard.co.kr에 아이디 김세용에 패스워드 1, 2, 3, 4 들어가면은 발성배전 쪽이나 다른 쪽에 기술사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한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하면 얼마예요부터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용하시라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료는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에 지금 한 6만 원씩 내거든요. 이거 몇 년 내면 10년 넘게 냈습니다. 2000년도부터 제가 오픈했으니까 이거 쓴 것만 지금 한 1000만 원 썼습니다. 옛날에는 가격이 비쌌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도 가서 보시면 제 저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립니다.
왜? 저한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구하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시면은 그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메일로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반에 대한 과정들 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동영상 강좌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수업을 들으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학원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동영상 수강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교재 맨 뒤에 이런 부분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동영상 무료 수강하는 방법. 그래서 무료 수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그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그 동영상을 바로 그 다음 주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언제 올라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수요일 정도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그 뒤에서 화면을 2개를 가지고 찍지만은 그걸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일 정도 이후에 가시면 되고, 가정에 등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바로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아까 간단하게 제 홈페이지를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좀 낯설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웹하드를 클릭하시면은, 그래서 웹하드에 김세용의 1, 2, 3, 4로 해가지고, 4로 해서, 이게, 화면이 보안 로그인이 되어 있네. 1, 2, 3, 4로 해서 등록하는 창이 어디로 바뀌었네, 이게? 여긴가요? 창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 로그인 창이 바뀌었나요? 이제 들어가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했던 자료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올해 사회강사로 등록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외 나머지 쪽에서 강의했던 자료들이고요. 동영상 샘플 같은 것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학원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 요청하시면 올려 보내드리고 있고요. 전기 관련 자료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요. 기술사 관련된 자료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성배정 기술사 관련된 자료들 들어가 보시면은 좀 없어졌네요, 지금 자료가. 기출문제. 왜냐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좀 분실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성배정 기술사에 발전, 배전, 변전, 서브노트 해가지고 이런 쪽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성전 쪽에 관련된 자료들, 개통공학에 관련된 자료들. 이런 식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정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과정은 발전, 성전, 변전, 배전, 전력계통공학, 고장전류, 고엽도, 전력주류, 고주파 접지, 안정도, 수변전 설비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기설비 안전 쪽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이제 건설회사 집체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종합훈련원에 그 강사로 등록돼가지고 매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나이는 젊습니다. 72년생이니까 제가 90학번입니다. 학교를 빨리 들어와서 90학번인데 지금 43이죠.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16년 됐는데요. 그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건 언제부터 강의했냐? 제가 2006년도부터 강의했거든요. 35살 때부터 그런 대회 기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타 제가 했던 업무는 1호사 설비를 2개 변전소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면서 그런 그 기본적인 고압 쪽, 초고압 쪽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 경험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딜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EDSA라는 프로그램을 딜러를 하다 보니까 이탭이라든가 SK 파워 툴즈 같은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의
사용되는 모든 기본적인 이론과 사용 방법을 제가 다 습득을 해서 실제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했던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중선로 감리, 그 다음에 고엽조, 보호계전기 쪽으로 주로 많이 했었고요. 기타 고주파 실측, 2000년도부터 제가 고주파 실측을 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코엑스에서 열린 전력기술협회에서 하는 그런 쪽에서 코엑스, 고주파 쪽에 관련된 강의들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들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이라든가 UPS라든가 이런 진단들도 하고요. 지중선로에 대한 감리들도 하고요. 기지국 같은 것도 진단하러 다니고요. 웬만한 공장들은 다 다녀봤습니다. 음료수 공장, 제약 공장, 타이어 공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작 공장, 그리고 우유 공장, 아니면 철도청, 아니면 공항,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화학 설비들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다 다녀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 이력들이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었을 때, CS 구역전기 사업자 쪽도 대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렬운전 조작 합의 같은 것도 남서울전력관리처하고 대관 업무들도 제가 다 해본 적이 있었고요. 기타 나머지 설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설계 쪽에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점검 쪽에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배전 설비 쪽에 대한 강의들은 건설회사 가서 집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변전소 자동화에 관련된 통신 쪽에 대한 강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시는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모든 걸 해야 되면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업도 저한테 들으신 분들 수업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 강의실도 또 바뀌었죠. 왜냐하면 변화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가지고 우려먹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발성배전 쪽이 그나마 좀 쉬운 건 뭐냐면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전기를 아직도 사용하면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변압기를 아직도 사용하면서 보호계전기 같은 게 1920년대 나온 물건인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거의 100년 전에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좀 쉬운 겁니다. 정보통신 쪽으로 가시면은 거의 2, 3년 만에 새로운 설비가 맨날 들어옵니다. 건축적인 쪽도 힘든 부분이 뭐냐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근데 발성배전은 범위는 작은 대신에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발송 배전이거든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입니다. 과목은 4개밖에 안 되는데 각각 그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송전이나 변전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개통공학은 좀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과, 외과가 있듯이 병원에 가서 보시면은 산부인과 있고 치과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건축전기 쪽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은데 발성배전 쪽은 좀 함축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데 어렵지는 않다. 대신 이제 좀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어렵지가 않은 거고, 처음에 들어도 6개월 기본반을 수업을 듣고 나시면은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틀리게 해서 6개월을 듣고 나면 뭔가 좀 남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도 자꾸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은 저절로 몸이 고쳐지듯이 수업을 최소 5번에서 한 10번 정도로 같은 과정을 교시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고요. 강의했던 자료들입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본반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서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십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보는 성경책과 같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제가 90년도에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꾸 물어서 어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쉬워지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도 얘는 몇 장에 얘는 몇 장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그게 어디 나온 내용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쓰실 수 있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이게 그 기본서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은 그거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얘는 어디 있다라는 걸 대략적인 건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기본서로 이제 간단하게 대제목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죠. 이제 목차를 가지고 조금 더 중간 제목까지. 아까는 이제 대제목 정도만 설명을 했다 그러면 얘는 중제목까지, 대제목, 중제목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제목까지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답안지는 이렇게 쓰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보는 과정들도 보시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일단 이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데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엔
답안지를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만 됩니다.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한테 에어라고 해봤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잘 씁니다. 이번처럼 조금 바꿔버리면 못 쓴다는 얘기죠.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답안지에 대한 것들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파일로 제공해두면 여러분들도 실전 모의 시험을 보셔야죠. 왜냐면 영어도 토익 시험 계속 모의 시험 보고 현장에 가서 하셔야지 점수가 나오듯이 얘도 모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모의 시험 과정하고 스터디반 과정을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따 강좌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문제풀이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토익 시험을 볼 때도 뭐 보시다 보면 무조건 3번 찍으세요 이러죠. 자기가 쓰다 보면은 왜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됐는데 60점을 맞기 위한 확률 게임을 하는데 7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만 됩니다. 1순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장전류계산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2순위 주파수 제어 이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3순위 전기품질 고주파 또 나왔죠. 근데 고주파 시험이 여기만 나왔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225문제를 딱 순서대로 매겼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부터. 그래서 그것만 먼저 외워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그거를 보실 때 개념을 잡고 그걸 외워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 다음 시간에 물론 이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다 배포를 해드립니다. HVDC, 뭐 안정도는 지금 이번에 그 건축전기에 나왔습니다. 달성배제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성점 접지 이번에 나왔죠. 접지 방식 이런 식으로 뭐 진행파 이번에 나왔습니다. 피레기 쪽에 피레기에 근접하는 뭐 거리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부터 이해를 해가지고 피레기 설치거리,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가능 출력 곡선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순위 뭐 단락질 역제 방향 이번에 나왔죠. 25점짜리로 아까 나왔던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발전기의 선로정수 계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력주류, 전력산업개발, 뭐 전압강화, 지락고장, EMS, 발전기 병렬운전. 이번에도 발전기 병렬운전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좀 틀리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 55대 나온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위해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내용들하고 아니면 병렬운전식 무효수년일이라 동기화전류의 발생원인. 약간 유형은 틀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배전자동 안 나왔고요. 팩츠, 무정전구법, 뭐 변압기 쪽에서 이행전압이 나왔죠. 이런 부분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진동, 안정도, 케이블, 경제급전, GIS, 뭐 실이 나왔죠 이번에 또. 왜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유형의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이 225문제 중에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을 보시면 1교시가 13문제입니다. 2교시 6문제, 3교시 6문제, 그리고 4교시 6문제, 총 31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1문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10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에서 총 22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4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2문제 중에 14문제면은 몇 프로가 되네? 2개씩 하게 되면은 한 60% 정도가 나왔죠? 그럼 60점대는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근데 그걸 완벽하게 썼을 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7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 7에 40 해가지고 한 40점에서 50점대를 나온 거고 나머지 때를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22문제. 뭐 보호개전 쪽으로 나왔는데 보호개전 쪽은 뭐 10점짜리에 뭐 리클로저에 대한 배전보호 쪽하고 그 다음 보호맹점 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보호장치, 비율차동 개전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건축전기 또 나왔습니다. 1교시에 10점짜리로. 근데 이런 것들이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압변동, 유도장애. 유도장애 하면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행전압도 정전 이행전압, 전자 이행전압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같은 유형입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것들이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하고 전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을 비교하시오. 그 전기 자기회를 받으시지 발전기 병렬운전 아시면 변압기 병렬운전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쌍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발전기 쪽에 가능출력곡선 알고 계시면 동기조상기의 원리 특징 설명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개념이니까 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걸 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레기 제한전압 절연력도 나오죠. 요런 지금 보시면은 100번 안에 어느 정도 그 문제의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파고 원인 대책, 뭐 차단기, 내부 이상 전압, 여자 방식. 여기 보시면 자기오음의 법칙이 나왔죠. 80번.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나눠드리고 신재생 쪽. 여기 변압기 이행전압 82번 나왔죠. 여기 보시면 평가지수,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왔습니다. 양수발전 나왔죠. 지금.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근거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걸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열을 향상 대책, 뭐 PV선도, TV선도 해가지고 가스터빈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 공용접지, 다중접지 이번에 나왔죠? 100번 안에 지금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뭐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일단 100번 안에 어느 정도를 나왔는지 이제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강좌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성배전 쪽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 연구반, 문제풀이반, 뭐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화학습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본반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반에서 기본적인 개념 가진다. 그러면 영문법을 가지고는 팔품사가 뭐고, 그 다음에 뭐 형용사, 명사, 뭐 이런부터 해가지고 시제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풀죠. 바로 연구반 쪽은 그런 문제를 푸는 과정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연구반에서 기본반에 없는, 왜냐면 기본반이라는 건 기본서 책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연구반에서 가서 거기서 더 상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클로저 나오는데 리클로저 기본반에 없습니다. 공용접지 기본반에 없는 내용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냐? 연구반 가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반 강좌를 하면서 연구반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까 보시면 뭐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연구반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는 문제풀이반을 가셔야지만 됩니다. 문제풀이를 가서 이걸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애우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화학습법은 계속 시험 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대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맨날 운동하죠. 이거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반에서 제가 여기까지는 해드렸습니다. 기본반하고 연구반 과정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반 과정이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이 쉽게 접근을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기본반하고 연구반을 플러스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제가 문제풀이반은 안 하고 심화학습반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는 기본반 과정을 강의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연구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 40분까지는 이게 100분입니다. 딱 100분간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5시 30분까지 나머지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으로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도 써보라고, 안 되면은 책 가져와서 보고 쓰십시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225문제 해드렸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200선으로 또 돌릴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 학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6개월 듣고 또 듣는데 똑같은 얘기하면 다른 학원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과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딱 4회차를 실행했습니다. 이번에 5회차인데 다 틀리게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세 번째는 기본반을 다 필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네 번째는 기본반을 제가 아예 다 기본서 책을 저걸 다 스캔을 떴습니다. 제가. 스캔을 떠가지고 스캔 뜬 걸 화면에 보여드리고 이제 필기하는 것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회차 때는 이제 프리젠테이션, 화면 스캔했던 거에다 필기를 조금 더 넣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2시부터인가요? 6시까지는 그 이사장님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총 위치가 이렇게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 3층에 강의실이 있고요. 여기 정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정기관인데 정기관 3층에 강의실이 있고 2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수업은 오전에 정기관 3층에서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기 쪽은 요 바로 건너편에 선유일식 있는 그쪽에 통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관 4층에 강의실하고 세미나실이 2개가 있습니다. 강의실 하나, 세미나실 2개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그전에는 여기서 수업하고 오후에 여기 가서 수업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저기 보시면 저기 보이거든요, 지금. 저쪽에 선유일식 해가지고 보이나요? 선유 아카데미. 밑에 일식집 있는 그 건물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엎어지면 코 잘 때라 그러죠. 코는 안 닿습니다. 딱 10m 정도. 그 거리니까 쉽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오십시오. 필기구는 제가 무료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어차피. 필기구 이런 것들은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100자루씩 삽니다. 근데 저번에 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또 한 100자루를 또 살 건데요. 그 오시면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뭘 하든 간에 먼저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어떤 부분으로 나왔는지 개념을 잡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교시별로 잘라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틀려진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목들은 한번 보이죠? 대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1교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대한 유형이냐?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럼 충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핸드폰 생각하시면 되죠. 나중에 또 보시면. 급속 충전, 완만 충전,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충전하실 수도 있고, 편의점 가서 충전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L과 C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2번, 배전선로 리클로저. 이건 어디 쪽이 나올 거예요? 송배전공학의 몇 장이죠? 예? 14장. 배전선로와 관리와 보호 쪽에. 리클로저 쪽이 나옵니다. 배전 보호 협조 쪽에.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RSL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는 방법.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그걸 다 같이 쓰는 게 25점짜리입니다. 그 25점짜리에서 요것만 딱 빼가지고 10점으로 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25점짜리를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10점짜리 쓰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서 쏙 빼오면 되니까. 3번, 피레기 근접. 이건 어디 있을까요? 송배전공학에. 몇 장이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여기 있는데 몇 장이죠? 피레기. 예? 9장. 이상전압. 왜? 제가 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차는 일단 외우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문법 하실 때 영문법 할 때 팔품사가 뭐고 시제가 뭐고 이런 건 알고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쓰시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안지를 쓰실 겁니까? 피레기 이상전압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상전압이 들어오니까 그걸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피레기를 쓰는데 왜 가까이 달아드냐? 이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자, 4번. 맹점보. 키워드만 써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맹점보 얘는 어디에 나올까요? 10장. 보호개전 방식. 자, 5번. 자기애로. 오음의 법칙. 전기애로. 오음의 법칙. 이거 오음의 법칙이니까 이거 뭐 기본서에 있나요? 없죠? 이건 총론 쪽에 나오는데 성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변압기의 이행전압. 변압기만 봤을 때는 11장. 변전소 쪽으로 보시는데 문제는 이게 전압입니다. 그럼 여기 몇 장이라고요? 송배전공학에? 몇 장이요?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안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지금.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거 천재죠. 여러분은 천재가 아닙니다. 저도 천재가 아니고.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행전압이 뭔가 전이가 된다. 전이전압이라고 이따가 나옵니다. 전달하는 전압. 여기는 전압이니까 뭔가 높은 전압이 생기는 거죠. 변압기에서 이상한 전압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게 이상한 전압이 뭡니까? 이상전압이겠죠. 그 뜻은 아니고 높은 전압. 뭔가 현상이 틀린, 이게 이자, 다를 이자죠. 다른 전압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행전압도 다른 데서 전달, 이행한다. 그 약속을 이행한다 그러죠. 뭔가 한다는 얘기죠. 뭔가 전달된 전달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릴 거고요. 7번. 역률 개선. 역률 개선 이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지난 6개월 동안에? 한 20번은 설명드렸을 겁니다. 역률 개선.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손합여선. 그것만 아시면 쓰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손. 뭐죠? 예? 손실 저감. 전력 손실 저감, 배전솔로 손실 저감. 압은 뭐죠? 예? 전압 강화 경감. 전압 강화 경감. 요금 절감. 설비 여유 용량 증가.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거 지금 손합여설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일단 쓰실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이게 뭐냐? 뼈대는 갖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뼈대는. 나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왜? 운동하는 방법 가르쳐드리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운동을 계속 시킵니까?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시죠?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단지 방향만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꾸 방향을. 외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외울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8번. 공통접지. 이것도 14장에 나옵니다. 14장 배전솔로의 관리와 보호에서. 14장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통접지. 이건 사실 발성배전 쪽에서 조금 얘기하기는 힘들고 건축전기 쪽에 대한 문제가 더 가깝죠. 근데 이걸 꼭 따진다 그러면 이제 변전소에 대한 접지 개념이기 때문에 11장 변전소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회전계자형. 이건 이제 발전 쪽입니다. 발전 쪽의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수력 쪽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수력도 쉬운 문제만, 아주 쉬운 문제만 나왔습니다. 요 다음에 회전계자형을 왜 쓰냐? 이거를 보시려면 발전기 구조하고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지만 됩니다. 전기자가 뭐고 계자가 뭐고 계자하고 회전자하고 같은 얘기인지 아시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전자를 계자로 쓰면 회전계자형이고 회전자를 전기자로 쓰면 회전전기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가 뭐고 계자가 뭐고 여자기가 뭔지 알아야지. 왜 계자를 회전자로 썼냐, 고정자로 안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튼튼해지고 뭔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 장점 단점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 수력발전소의 종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취수 방법이라고 딱 나왔습니다. 운영 방식, 이런 부분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치수 방식이니까 댐식, 스로식, 댐스로식, 유역 변경식, 이 키워드 4개를 알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키워드 4개가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 치수 방법에 대해서 분류를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써서 많이 썼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답, 아까처럼 원하는 답은 요거거든요. 요게 들어간 상태에서 수식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하면은 그게 점수가 되는 거지. 예? 이름이 뭐야 하면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어디 사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이름을 대답을 해야죠. 관등성면 대라고 그러죠. 진짜 사나이에서 보시면. 왜 관등성면 안 되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답을 대라. 근데 왜 똑같은 답을 안 되냐 이거죠. 그것들을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떤 답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물론 정확하게 답을 작성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의 방향, 개념만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이 끊기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가서 10번 할 차례이죠. 10번 시수방법 했네요. 간단하게. 11번 유량도.
도, 유향곡선. 곡선이라는 얘기죠. 도하고 곡선. 바그래프, 뭐 곡선. 그 이 유량도 같은 건 뭐냐? 그냥 계속 1년 365일을, 오늘 비가 좀 왔죠? 8월달 같은 거 보면 비가 왔다, 안 왔다, 비가 왔다, 안 왔다. 예? 요거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계속 그날 하천의 유량을 가지고 쭉 연결한 게 그게 유량도란 얘기죠. 유량곡선은 그 안에서 1년 365일 중에서 비가 많이 왔던 시기를 다 모아놓습니다. 한쪽부터. 제일 많이 왔던 날, 그 다음에 적게 왔던 날, 그 다음에 적게 왔던 날, 이렇게 딱딱 적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게 유량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따가도 그런 정도의 개념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답안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냐? 애울 때 여기 10일, 그 다음에 90일, 그 다음에 180일.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평수기, 갈수기, 저수기,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삼상 송전선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는 L입니다. L인데 인덕턴스니까. 작용 인덕턴스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가지고 한 게 그게 작용을 한다고요. 이런 컨셉인데 사실상 이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외우셨을 겁니다. 계속 반복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걸 안 쓰면 답안지가 안 되니까.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답안지가 안 나오는데. 요게 뭐죠? 내부 인덕턴스. 요게 외부 인덕턴스 해가지고 사실 이걸 할 때는 암페어의 주요 법칙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끌어서 사실 작용 인덕턴스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계산할 때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결국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 D, 선간거리가 틀려졌을 때 이 값은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거기까지 다 못 써드렸습니다. 그냥 등가 선간거리 해가지고 D는 3에 뭐 DAB, DBC, DCA 이렇게 나오죠? 왜 여기가 등가 선간거리가 같을 때 D라고 했는데 이게 틀려지니까 그 틀려진 등가 선간거리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쓰고 그냥 작용 인덕턴스가 뭐다, 그리고 얘는 뭐다, 이런 정도의 답안지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학원에서 답안지를 보고 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몇 장에 나오죠? 송배정 공학? 몇 장? 크게 얘기하십시오. 시도키 씨 몇 장? 시선을 피하시는데. 4장. 선로정수와 코로나. 선로정수가 뭐죠? RLCG. RLCG 중에 L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드린다고요. 이거를 몇 번? 10번에서 20번은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피라미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옛날에 잠깐 친구 따라서 미팅한다고 갔더니 그 여자들은 많더라고요. 피라미드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교육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틀까지 받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다시 안 만납니다. 군대 동기였는데. 얘들도 계속 만나다 보면 자꾸 세뇌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 모르셔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입니다. 13장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합니다. 뭐뭘 하냐? 등가 회로. 그리고 뭘 그리죠? 벡터도. 그리고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전압. 여기는 강하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답안지 보시면은 자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문제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수전단 전류를 기준으로 벡터들을 그리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다 이렇게 쓰시면은 이건 감점 요인이라는 얘기. 왜? 이 전류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그림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은 요 그림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요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들이. 13장까지 되어 있고요.
얘는 그러면은 몇 장이 나오죠? 송배종 공학에? 예? 5장. 제목이 뭐라고요? 송전 특성. 뭘 물어본다고요, 이 안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특성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뒤에 있는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전파 정수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4장에서 뭘 배우신다고요? RLCG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한 게 뭐냐? 이 RLCG가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그 이 R과 L만의 회로니까 이게 단거리 송전술에서 R과 L만의 회로가 있으니까 등가리에서도 R과 L만의 회로만 나와 있는 거죠. 중거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RLC가 나와 있죠. 장거리에서는 RLCG.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등가해를 그리고 벡터들을 그리고 수식을 그려가지고 풀어서 쓰다 보니까 거리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정수? 집중되어 있다고. 얘는 분포되어 있다고. 네? 왜냐면 거리가 짧으니까 이런 거 그냥 다 하나로 퉁쳐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퉁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간별을 잘라서 한다는 얘기죠. 요것들도 자세히 알고 계시면 분포정수 여기 나오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파, 반사, 투과하고 장거리 송전술의 특성하고 거의 이해를 하시면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1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첫째 시간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것만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다른 학원 가서 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들어가서는 그거를 애우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보통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하게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는 끝납니다. 제 문제풀이는 4시간 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만 됩니다. 어차피 실전이거든요. 지금 182일 남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또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182일을 위해서. 아,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몸은 똑같이, 여러분 왜 헬스장 가서 계속 몸 만들죠? 왜? 하루라도 쉬면은 몸이 다시 축 처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며칠이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딱 해야 하루 이틀입니다. 할 때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하루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2시간씩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입니다. 보통 기술사를 따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2000시간 그래서 300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그 1년 수업 들으신 분한테 그 시험 보고 나서 한 6시쯤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험 잘 보셨죠? 그랬더니 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썼어요? 그랬더니 50페이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50페이지. 1교시 각 교시가 14장을 씁니다. 다 합하면 몇 장이죠? 56장인데 56장 중에 50페이지를 썼다는 얘기는 본인이 한 교시당 12페이지씩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나요? 답안지를? 그랬더니 방향을 이렇게, 물론 아까 보신 것처럼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기본 콘셉트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수업 들은 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 수업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자기소개 멘트가 뭐였죠? 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셨죠? 예? 장가 가려고 자기는 이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뚜렷한 목표. 나는 장가를 가야 돼. 기술사를 따서 난 장가를 가야 돼.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몇 개월 전에 그만두고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안 나오네요. 네? 그분이 나오셨으면 그런데. 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셨을 때 개념을 잡고 얘가 뭘 물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1 가스터빈. 이제 가스터빈이 뭔지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증기터빈, 가스터빈, 뭐 복합발전인데 증기터빈은 뭐죠? 보일러에다 불을 떼가지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가스터빈은 뭐냐? 보일러를 이용해서 증기로 터빈을 돌렸지만 얘는 가스를 태워서 그 가스로 터빈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가스에 의한 공기에 의해서. 그 가스터빈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뭐죠? 예? 복합발전이죠?
그리고 가스터빈 2대에다가 증기터빈을 한 대를 조합을 한다든가, 가스터빈 3대에다가 증기터빈을 한 대를 조합한다든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일축형을 하든가 다축형을 하거나 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이게 복합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복합발전인데 여기 보시면 가스가 원료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가스를, 요거 가스는 뭐죠? LNG입니다. 이 증기를 만드는 이 부분은 뭐죠? 화석 원료죠. 그게 뭐죠? 유연탄, 무연탄, 역청탄 같은 석탄입니다. 그 석탄을 가스화해가지고 석탄을 가스화해서 만든 발전이 뭐죠? IGCC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복합발전의 그 보령 같은 데 가서 보면 IGCC 만드는 게 뭐냐? 기존에 증기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원료가 있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원료를 갖다가 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가스터빈을 만들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여기를 이용을 해서 증기터빈을 하는 이런 복합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시면 가스터빈에서 이 증기발전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설비에다 뭔가 연결해서 만들면서 뭔가 조인트 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합발전을 할 때 좋으니까 이런 IGC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을 놀리기 위해서.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열병합 발전도 있고 무슨 발전도 있고 쭉 있죠. 그런 이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셨는데 가스터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가스, 제트 엔진을 생각하시면 된다. 사실 이제 발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발전이 됐죠. 사실상 이제 그 증기기관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첫 번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 세계대전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무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제트 엔진을 사실 개발한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이 어떻게 했냐? 독일에 넘어가가지고 독일에서 V1이란 로켓을 만든 겁니다. V1 로켓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미사일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기울기가 있는 데서 쏴서 내보내는 게 그게 V1 로켓이었습니다. V2 로켓은 어떻게 되냐? 세운 겁니다, 그냥. 거치대도 필요 없고 세워가지고 그냥 싹 써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보시는 뭐 탄도미사일, 그게 V2 로켓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걔가 점화해서 나가는 부분이 가스터빈과 같은 이런 제트 엔진인데, 제트 엔진은 어떻게 되냐?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작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 공기가 들어가죠? 그럼 공기를 압축을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폭발력이 좋은 제트유. 제트 엔진이니까 제트유를 쓰겠죠. 휘발유보다 폭발성이 좋은 걸 여기다 놓고 폭발을 시킵니다. 폭발을 시키고 나면 폭발하면서 뭔가 뒤로 나가겠죠. 출력에서. 나가면서 그 압력이 더 세집니다. 공기를 더 압축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 공기가 압축이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나갈 때는 폭발을 하니까 더 땡겨줄 거 아닙니까? 압력에서. 더 땡겨지니까 이 부분이 속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날아갈 때는 300km 이상만 되면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그럼 KTX 왜 안 날아가냐고 물어보시죠. 날개가 없으니까. 우스갯소리로. 근데 보통 운항을 할 때는 700, 뭐에서 한 1000km 정도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공기 압축하는 그 비율을 줄여주면 됩니다. 가이드베이는.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를 집어넣어서 압축을 시키죠. 압축을 시켜서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터트리죠. 연소하죠. 연소하면서 그 다음 팽창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팽창을 해서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만 알고 접근을 해서 지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이해하실 때 그냥 그 기존에 있던 그런 내용들하고 같이 이해를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은 뭐 두 개, 아까 발전기 병렬운전 설명을 드렸죠. A계통, B계통. 이미 역률에서 했던 부분. 무효전력 배분 뭐냐? QV 컨트롤 부분이죠. 무효전력. 그 다음에 유효전력 배분. PF 컨트롤이죠. 이건 전력계통공학 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3번 발전기 조속기 특성. 조속기 특성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조속기. 속도를 조종하는 기기. 발전기에서. 이거 딱 보시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 속도 조종률. 속도 조종률을 나와야 된다는 거죠. 델타는 뭐분의 뭐? P분의 F. 이거 외우실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을 때 PF면 여기 P고 여기 F입니다. 이렇게 다 외우라고 했죠. 얘도 PF입니다. 왜?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도 또 나와 있는데 계통공학에서 보시면은 주파수 제어 방식에 대한 나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몇 장? 주파수 제어하는 부분?
개통공학의 주파수 제어 원리 5장. 6장은 뭐라고요? 경제운영, 돈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뒤에 지금 4-2에 나와 있는 전력 특성 정수가 바로 이 주파수 제어 원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력 특성 정수. 그러면 뭐냐? 발전기에 대한 특성 정수 KG, 그 다음 부하에 대한 특성 정수 KL을 더한 게 바로 개통 특성 정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동특성, 정특성을 해가지고 나눠져 있어 나온 건데 얘도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속도 조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속도 조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발전기에 대한 조속기니까 뭐니까 발전기의 속도를 조종하는 기기니까 그거의 속도를 조종하는 부분인데 여기 속도 변동률이 있고 속도 조정률이 있습니다. 속도 조정률에서 델타는 P분의 F. 제가 여기서 PF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분의 F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통성성 영수를 가면 얘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하는데 좀 틀립니다. 개념은 비슷한데 얘는 어떻게 해요? K는 원래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감쇄가 하고 있으니까 KG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KL은 마이너스가 안 들어갑니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KL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KG는 이렇게 가니까. 근데 얘 부분은 뭐라고요?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하고 동기조상기는 쌍대하고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전기하고 자기는 반대라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정률하고 개통특성 정수는 반대입니다. 그런 개념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일단은 애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자문을 보고 이제 도 닦는데 천자문을 왜 계속 읽습니까? 읽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고 애워야지 이게 되지. 제어 방식 같은 경우도 PF 컨트롤의 제어 방식하고 그 다음에 QV 컨트롤의 제어 방식하고 다 틀리다고 그랬죠? EMS 쪽의 제어 방식하고 이런 것들을 답안지 쓸 때 주파수 제어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연바 해가지고 정주파수, 정연락선, 바이어스 연락선 전력 제어 방식 해가지고 그거의 제어 방식은 FFT하고 FFC하고 FTC하고 그 다음에 TBC하고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하는 게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가서는 직병 재병,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재배분 해가지고 이렇게 애워주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애워주는 방법이 예급보,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가지고 그 제어 방식이 이렇게 세 개가 전력계통에서 따로따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고 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고 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일 때 이걸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제어 방식을 물어보니까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처음에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어렵지가 않다고요. 조속기의 특성에 따른 부하 배분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얘하고 반대니까 얘는 F가 나오고 얘는 P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 P가 증가하게 되면 P가 여기 P1에서 P2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떨어지죠? 요거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근데 얘는 속도 조정이라고 해서 얘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 아닙니까? 기울기인데 반대라고 해서. 얘는 속도가 떨어져서 가는데 얘는 속도를 올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속도를 조정해서 올려주는 부분이고 얘는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개념상으로. 2-3 먼저 전체적인 컨셉을 듣고 그 다음에 왜냐면 다른 학원 가서 또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항상 첨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학원에나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집이 대전인데 가끔 가다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를 이제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시식하는 걸 줬습니다. 요즘에는 안 주더라고요. 세상이 야박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들어보십시오. 제 가정 토요일날 아무 때나 와서 첨강하십시오. 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첨강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날 같은 경우 오후에 제가 무료로 지금 강의를 해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기존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와서 그냥 들으십시오. 네? 제가 여기 돈 벌러 나온 사람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러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왜냐면 저는 지금의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저를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과정으로 다른 것들도 강의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목표 뭘? 기술사를 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소문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고를 때 뭡니까? 음식점이 맛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그 음식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이 학원에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전력계통의 고조파. 이거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고조파를 처음 접한 게 2000년도에 접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접했습니다. 저는 고조파 실측만 한 3, 4년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설비도 시술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왜 고조파가 계속 문제가 되냐? 전기 쪽에서 문제가 나면은 맨날 뭐 누전이 돼서 뭐가 사고가 났든 뭐 이런 부분 불나면 누전됐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만큼 이상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대두하기가 쉬우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고조파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고조파